오늘은 두리움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리움. 발표 불안과 두려움 극복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우리가 지도하는 사람들의 거의 7, 80%는 발표 불안, 무대 공포, 대중 공포, 대인 공포, 이와 같은 공포증을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 공포증에 대한 명확한 그런 상담과 교육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요걸 하나씩으로 풀어볼 테니까요. 오늘 이것만 잘 소화하고 내가 설명할 수 있다면 정말 오늘 같이 하는 시간이 보람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fear. 두려움이죠. 두려움. 영어로 두려움은 fear거든요. fear. F-E-A-R. 요걸 풀어서 좀 설명을 해 보니까요. F는 false. 거짓된. E는 evidence. 증거물. A는 appearing. 뭐뭐인 것처럼 보이는. R은 reality. 사실, 즉 사실처럼 보이는 거짓된 증거물. 이해되시나요? 사실처럼 보이는 거짓된 증거물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럼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거짓된 증거물이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이제 한글로 다시 한번 풀어보면, 두려움은 사실처럼 보이는 거짓된 증거, 즉 사실이 아니라 그것을 사실로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제 꿈이나 시뮬레이션, 전자오락에서도 이제 이 두려운 장면을 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사실이 아니지만 그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일례로 귀신의 동굴에 들어가 본 적 있나요 혹시? 네, 옛날. 어릴 때 귀신의 동굴에 들어가면은 귀신이 없는데도 두려움을 느꼈던 경험이 있죠. 근데 사실은 귀신이 없는데 왜 우리는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사실은 귀신이 없는데. 예? 귀신은 아니까 귀신이 무서운 걸 귀신이 이제 무섭다고 귀신이 원래는 근데 귀신의 이미지를 머리에 네. 떠올리고 귀신의 소리를 듣고 귀신의 소름 끼치는 그 느낌을 머릿속에 연상을 하는 거잖아요. 착각을 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귀신이 있는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하다 보니까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발표 불안에 대해서 대중 공포나 무대 공포나 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사실 발표하다 좀 긴장되고 떨리고 실수하더라도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긴장, 떨림, 실수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창피를 당하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이렇게 온갖 부정적인 상상을 한다는 거죠. 그 부정적인 상상 속에서 두려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마음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마음 상태를 바꿀 수 있다면, 자, 마음의 내부 표현을 바꿀 수 있다면 두려움도 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맞습니까? 만약 사실이라면 사실을 바꿀 수가 없지만 이거 실제 리얼리티 사실이 아니잖아요. 즉 마음 상태에서 일어난 게 두려움이라면 이 마음 상태, 즉 마음의 내부 표현을 바꿈으로써 두려움도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란 당신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초점을 두라는 무의식의 경고 신호이다라고 테드 제임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focus on what you want. focus on 초점을 두라는 뜻이죠. what you want. 당신이 원하는 것에. 당신이 원하는 것에 초점을 두라. 자, 많은 분들이 원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죠. 이른바 긴장하지 말아야지, 떨지 말아야지, 실수하지 말아야지. 이것은 원하지 않는 거죠. 우리 잠재의식은 부정어를 인식하지 못해요. 우리 잠재의식 문장보다는 단어에 더 민감해요. 예를 들어서 빨간색 자동차를 쳐다보지 말아야지 하면 머리에 뭐가 떠오르죠? 빨간색 자동차가 머리에 떠오르죠. 마찬가지로 긴장하지 말아야지 하면 머리에 뭐가 떠오를까요? 긴장되는 모습이 떠오르잖아요. 떨지 말아야지 떨리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실수하지 말아야지 실수하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 나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원하지 않는 것에 사람들이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긴장하지 말아야지 하니까 더 많이 긴장하게 되고요. 떨지 말아야지 하니까 더 많이 떨게 되고,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니까 더 많이 실수를 하게 된다는 뜻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우리가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뭐뭐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어떤 말을 해야지,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야지, 어떤 내용을 전달해야지, 어떤 변화를 일으켜야지, 이 스피치의 주제, 내용, 목적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들에게 자신감을 심어드려야지, 이분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도록 도와줘야지, 이분들이 발표 불안을 극복하도록 도와줘야지, 이렇게 스피치 목적이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분들이 발표 불안을 극복해서 자신감 있게 스피치를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이끌어줘야 되겠네. 자, 이분들에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자기 사랑법을 훈련시켜서 자존감을 높여줘야 되겠네. 자, 이렇게 이제 스피치 목적, 주제, 내용에 집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열정이 생깁니다. 열정. 열정이 뭐 뒤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인수지혜점이라고 해요. 인수지혜점. 이는 몸 안에 신들린 상태. 신들린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먼저 팔아야 된다, 심취해야 된다 그러죠. IASM, I am sold myself. 나 자신에게 먼저 판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 자신에게 말할 내용을 먼저 팔아서 내가 심취하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탄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야, 내가 말할 내용을 나 자신한테 먼저 파는 거지. 내가 충분히 준비를 해가지고 내가 말할 내용에 심취하는 거, 심취. 그래서 심취해서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탄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내 안에 신들린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신들린 상태가 바로 열정이라는 겁니다. 자, 열정이 커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려움이 있을까요? 자, 열정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큰 감정은 작은 감정을 몰아낸다는 뜻이에요. 선생님. 그래서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해서 열정을 키우면 두려움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죠. 자, 큰 감정을 열정으로 만드는 거죠. 열정이 큰 감정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럼 대체의 법칙에 의해서 큰 감정이 작은 감정을 대체시키는 거예요. 대체. 즉 열정이 커지면 두려움은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바로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하라는 무의식의 경고 신호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 말하는 내용, 또 스피치의 목적, 목표에 심취하고 거기서 감동, 감탄, 감격을 하다 보면 자, 내 안에 열정이 생겨가지고 그 열정이 두려움을 대체시킨다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이건 원리가. 이해되셨나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에게 안전지대가 있고 또 원하지 않는 불안 지역이 있습니다. 자, 안전지역은 내가 원하는 공간이에요. 자, 불안 지역은 원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럼 스피치에 있어서 원하는 건 뭐죠? 내가 내용을 잘 전달해서 내가 원하는 스피치의 목적을 이루는 거잖아요. 스피치에서 원하지 않는 것은 뭐죠? 자, 긴장되고 떨리고 실수해서 남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되고 무시를 받는 대상이 되는 거죠. 맞아요? 자, 대부분 사람들은 이 원하지 않는 지역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결과를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원하는 공간에 집중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말하는 내용, 말하는 주제, 스피치를 통해서 원하는 어떤 결과들 이런 것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한번 잘 볼까요? 우리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링컨 대통령. 링컨 대통령은 어디에 집중했죠? 자, 남북전쟁의 종식이라는 주제였습니다. 맞아요? 자,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어디에 집중을 했죠? 연설에서 인종차별의 철폐라는 거죠. 인종차별의 철폐. 자,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연설을 잘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 어디에 집중했죠? 자, 민주화죠. 민주화. 독재, 타도, 그리고 민주화. 우리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말을 아주 잘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어떤 것에 집중했죠? 자, 지역 감정을 없애는 동서화합이었습니다. 그죠? 미국의 누구야? 오바마 대통령도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미합중국의 통합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 잘하는 사람들은 뚜렷한 스피치 그 연설의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 목적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들었을 자리가 없는 거죠. 이제 반대로 이제 발표 불안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분들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이분들은 전달한 내용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뭐냐, 긴장하지 말고, 실수하지 말고, 떨지 말고, 자, 남들한테 창피를 당하지 않고, 조롱당하지 않고, 인정받고, 자, 이런 것에 집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장이 긴장을 끌어당기고, 실수가 실수를 끌어당기는 거죠. 원하지 않는 걸 끌어당기는 거죠. 내 마음속에 무엇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이야기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의 상처, 이 두려움은 어떻게 해서 무의식에 각인될까요? 자, 마음의 상처라는 것은 여기 이제 발표 불안이나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두려움은 어떻게 해서 우리 무의식 속에 각인될까요? 새겨질까요? 크게는 세 가지에 의해서 새겨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큰 소리, 금지시하는 말, 신체적 체벌. 자, 아기는 태어날 때 두려움을 모르고 태어난다는 거 아시죠? 네, 태어날 때 두려움을 몰라요. 근데 태어난 이후에 두려움을 학습하는데 아기는 큰 소리를 두려워하고요. 그것도 하지 마, 그만둬와 같은 금지시하는 말에 또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게 신체적 체벌과 같이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극도의 공포로 연결되죠. 우리 어릴 때 부모님이 하지 마, 그만둬 이런 이야기 많이 하셨나요? 올라가지 마, 만지지 마, 내려와. 자, 아마 그런 금지시하는 말을 많이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부모님은 상벌 체계에 의해서 가치를 촉구화시켰거든요. 부모님에 맞는 행동을 하면은 칭찬해주고,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은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거나 신체 체벌을 하거나 벌을 주면서 그 행동을 금지시켰죠. 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가 마음대로 표현하는 게 좋았을까요? 처음부터 착한 아이가 되는 게 좋았을까요? 착한 아이가 되는 게 좋았겠죠. 그러니까 착한 아이로 길들이기 위해서는 계속 금지시하는 말을 해야 돼. 하지 마, 그만둬. 소리를 지르게 되고요. 그리고 체벌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기 입장에서는 마음에 억압이 되는 거죠. 하지 마 하니까 하면 큰일 나겠네. 자, 엄마 아빠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안 되겠네. 그래서 참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참고 있는 많은 게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억압을 했다라는 거죠. 요게 우리 무의식에 각인되면 있잖아요. 각인이 되면은 이 억압이 엉어리가 되고요. 엉어리는 한이 되고요. 한은 화병이 되는 거예요. 울고 싶은데 울지 못하고, 소리 지르고 싶은데 소리 지르지 못하고, 화가 나는데 화를 내지 못하고, 장난치고 싶은데 장난 못 치고, 말썽 부리고 싶은데 말썽을 못 부리잖아요. 너무 어린 아이로,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착한 아이로 크잖아요. 착한 아이, 얌전한 아이, 철이 든 아이로 큰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내가 억압한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압, 엉어리 한 화병으로 연결되는데요. 화병의 일종이 자, 불안증이 되고 우울증이 되고 공포증이 되고 뭐 대인 공포, 발표 불안, 무대 공포 쭉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는 뭐 요통, 심장병, 뭐 뇌졸중, 뇌출혈, 뭐 당뇨, 암 이것도 화병의 일종이고요. 식습관에는 과식, 폭식, 중독 이런 것도 또 화병의 일종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발표 불안도 이런 억압에서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이해되셨나요? 억압은 바로 큰 소리, 금지시하는 말, 신체적 체벌에 의해서 억압이 생겼다는 거. 그래서 부모가 너무 좀 강압적이거나 부모가 너무 또 무섭거나 근위적이거나 이러면은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억압이 되는 겁니다. 위축이 된단 말이에요. 위축. 일단 이해를 일단 하시고요. 두 번째는 있잖아요. 충격적인 실패 경험에 의해서 두려움이 각인되는데 우리가 이제 만 18세 이전까지는 자아가 굉장히 연약하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쉽게 상처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뭐 음악 시간에 노래 부르다가 긴장했던 경험도 있을 것이고 악기를 연주하다가 떨었던 경험도 있을 것이고 국어 시간에 책을 읽다가 떨었던 경험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뭐 학급 회의하잖아요. 회의 시간에 발표하다가 떨었던 경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경험 있죠.
그런 경험들이 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어린 시절에는 아주 충격적인 실패 경험이 될 수가 있어요. 한번 이렇게 큰 실패를 해버리잖아요. 그럼 레코드판이 계속 똑같은 노래를 연주하는 것처럼 우리 두뇌에서 똑같은 장면을 계속 재생을 시키는 겁니다. 재생. 자, 한번 창피당한 경험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하루 내내 그 창피당한 경험을 머릿속에 떠올리겠죠. 비디오 재생처럼. 그 느낌을 계속 반복해서 또 경험을 하죠. 그럼 이게 우리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또 각인됩니다. 각인. 요거는 한번 각인되면 잘 없어지지 않죠. 3살 버릇이 8살까지 가는 것처럼. 마치 LP 레코더판에 노래가 새겨지면 똑같은 노래를 연주하는 것과 비슷해요. 또는 파블로프의 개가 종소리에 침을 흘리는 것과도 비슷하죠. 이런 경험은 NLP 체면치료를 하지 않으면 거의 영구적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NLP 체면을 활용해서 그때 긴장, 떨림, 실패 경험으로 되돌아가서 그 부정적인 경험을 심리치료를 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세 번째는 조건부적인 사랑이에요. 조건부적인 사랑. 아기는 기저귀에 똥을 싸고 오줌을 싸더라도 사랑받기를 원하겠죠? 맞아요? 네. 아기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원하는데 우리 부모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안 주잖아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부모의 가치를 조건화시킨다는 거죠. 부모의 가치에 적합한 행동을 하면은 이뻐해주고 그 가치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은 부질함을 하거나 벌을 주는 겁니다. 상벌체계에 의해서. 근데 아기는 벌을 받으면서 항상 고민하죠.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엄마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 착한 아이로 길들여진 거죠. 착한 아이로 길들여진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부모의 눈치를 본다는 이야기겠죠. 맞습니까? 처음에는 부모의 눈치를 보는데 나중에 어른이 되면 누구 눈치를 보죠?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발표할 때는 청중들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지나치게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해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평가, 판단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죠. 평가와 판단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의외로 상담해 보면은 교사의 자녀, 교회 목사님의 자녀들이 대인공포증이나 발표 불안증이나 이런 정신적인 문제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부모가 잘해가지고. 예, 목사님이나 교사들은 자녀들이 착한 아이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모범적인 아이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품고 이렇게 따독거리고 보금자리가 되기보다는 자녀를 가르치려고 그러죠. 너는 공부를 항상 잘해야 되고 인사도 잘해야 되고 너는 착한 아이가 돼야 되고 바깥 사람들한테 칭찬 들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너는 최고가 돼야 되고 항상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겠죠. 그러니까 이제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 완벽주의 성향이 커지는 거예요. 계속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하게 되지. 그래서 나쁘게 말하면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걸리는 겁니다. 착한 아이 컴플렉스. 이런 것들이 다 발표 불안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자, 이른바 이 조건부적인 사랑은 애정 결핍, 사랑의 부족으로 연결되면서 계속 주변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남의 눈을 의식하는 성격으로 굳어지면서 자, 발표 불안으로 연결되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릴 때 조건부적인 사랑을 통해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잖아요. 지나치게 착한 아이나 모범적인 아이나 철이던 아이로 크잖아요. 자, 그 이야기는 바로 우리 매술 욕구 단계 이론의 존중의 욕구, 네 번째 욕구의 존중의 욕구가 충족이 안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다 그 매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 다 아시죠? 자, 맨 밑에 보면은 생리적 욕구가 있고요. 생리적 욕구라는 건 먹고 자고 싸고 이게 동물과 같은 본능적 욕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전의 욕구는 뭐죠? 안전의 욕구는 의식
의식주를 보장받고 싶은 의식주에서 안전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해요. 즉 먹고 사는 게 안전했으면 좋겠다. 생존의 안전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좀 해결되면 세 번째 욕구로 가죠. 애정 소속감의 욕구. 사회적 욕구. 어떤 모임에 속하거나 어떤 사람들과 교류를 하거나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관계를 이루고자 하는 욕구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밥도 사고 우리가 같이 뭐 모임도 갖고 송년 모임도 하고 이게 다 이제 인정 소속감의 욕구입니다. 요게 해결되면은 자 이제는 네 번째 단계로 가는데요. 자 존중 욕구. 인정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자, 이런 욕구가 이제 네 번째거든요. 요게 되었을 때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자아실현 욕구로 합니다. 자아실현. 이제 남들 인정, 존중에 신경 쓰지 않고 나답게 나의 잠재 능력을 발휘하는 거지. 즉 나를 위하고 나의 가족을 위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하고 이 세상을 위하는 자 이른바 이제 사명, 비전에 맞는 그런 삶을 살 때 자아실현 욕구가 이제 충족이 되죠. 자 나를 뛰어넘어서 이제 남을 생각하고 세상을 생각하는 게 바로 자아실현 욕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존중의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은 사랑이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받기 위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다면은 누구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자 나를 위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잠재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자아실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지는 거죠. 즉 사랑을 얻기 위한 인생이냐, 사랑을 나누기 위한 인생이냐 이거죠. 어떤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아요? 사랑을 나누는데. 사랑을 나누는 인생이 행복하겠죠. 근데 충분히 사랑받지 않으면은 사랑을 나누는 인생을 살 수가 없죠. 어릴 때 사랑받지 못하는 그 부족한 사랑을 죽을 때까지 계속 사랑을 얻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존중받기 위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사랑을 채워야 됩니다. 제가 그동안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 사랑의 부재는 우선 신체적 질병의 원인도 되고요, 정신적 스트레스의 문제도 되고요, 인간관계 갈등의 문제도 되고요, 또 가난과 빈곤의 또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자, 또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뭐 온갖 그 어떤 질병이나 문제, 재난, 뭐 가난, 빈곤의 그 밑바닥에는 사랑의 부재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이제 모든 신체의 건강, 마음의 평화, 뭐 인간관계, 뭐 어떤 부와 성공, 행복의 그 밑바탕에는 바로 사랑의 충만함, 즉 자아실현의 욕구 관련된 사랑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 TA 자아 상태와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금부터 풀어봅니다. TA라는 것은 Transactional Analysis, 교류 분석, 우리 심리학의 교류 분석 이론이 있거든요. 교류 분석 이론의 약자가 TA입니다. TA에 세 가지 자아가 있는데, P는 어버이 자아라고 그래. P는 어버이 자아. 페어런트의 약자죠. A는 어덜트, 어른 자아를 이야기하고, C는 child, 어린이 자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PAC 세 가지의 자아가 있는데, P에 보면은 비판적 어버이에 해당되는 CP가 있고, 양육적 어버이 MP가 있죠. 그러니까 CP는 다른 말로 엄부라고, 엄부. MP는 자모라고 그래요. 자모. 그다음 어른 자아는 어덜트의 A. 어린이 자아에 또 두 가지 있어요. 수능적 어린이 AC, 착한 어린이. 자유 어린이 FC, 천진난만한 자유분방한 어린이입니다. 자유 어린이. 일단 용어 정리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릴 때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하잖아요. 조건부적인 사랑에 의해서 애정 결핍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CP가 강해져. 즉 엄한 아버지 마음이 강해지면서 내 마음 안에서 나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진다는 거죠. 남들은 잘하는데 나는 왜 못하지? 남들은 발표를 잘하는데 나는 왜 발표를 못할까? 남들은 성공했는데 나는 왜 성공을 못했지? 와 같은 계속 이제 나를 꾸지람하는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는데, 이걸 이제 엄부 CP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커지고요.
반대로 MP가 줄어들죠. MP는 자모, 나를 따독거리는 마음이에요. 엄마가 나를 따독거릴 때, 괜찮아. 다음에 잘할 수 있지? 자, 다음에 잘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달래주는 마음 있잖아요. 넌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너에게는 성공에 필요한 모든 능력과 자원이 있단다. 자, 너무 실망하지 마. 앞으로 잘할 거니까. 이렇게 힘을 주고 따독거리고 격려를 하는 이런 마음을 이제 MP 자모라고 하는데 이 자모의 마음이 줄어드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발표할 때 이제 좀 실수를 하거나 긴장을 했을 때 이렇게 자모의 마음이 커져야 되거든요. 뭐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좀 긴장되고 떨리는 것은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것인데 꼭 나쁜 건 아니야. 뭐 실수할 수도 있지.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거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를 따독거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사랑이 부족하면 이게 따독거리는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는 따독거리는 마음을 키워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 대화 훈련도 시키고 그러잖아요. 난 멋있어, 난 멋져, 난 멋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의도적으로 긍정의 말을 하는 이유가 자모의 마음이 줄어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adult, 어른자는 이성적이고 좀 현실적인, 사무적인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게 어른자입니다. 이 어른자는 뭐 큰 문제는 없어요. 누구나 어른이 되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수능적 어린이가 커져요. A씨가 커져요. A씨. 착한 어린이 마음이 커진단 말이죠. 착한 어린이 마음이 커지면은 지나치게 착한 행동을 하는 거죠. 자, 남의 눈치 보고 기죽고 주눅 들고 거절하지 못하고 거절하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신경 쓰는 거예요. 근데 발표 불안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거절을 못하는 착한 어린이 마음이에요. 착한 어린이 컴플렉스죠. 막 착한 행동을 함으로써 사랑받으려고 그래요. 요게 너무나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FC가 또 줄어들어 있죠. FC. 자, 분방하고 천진난만한 어린이 마음이 커져야 되는 게 이게 안 돼. 앞에 나와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뭐 이렇게 자기를 표현해야 되잖아요. 이 표현하는 에너지가 많이 줄어들어 있다는 거죠. 사회 진행도 하고, 예? 무대 체질이 돼야 되는데. 자, 이게 줄어들면은 앞에 나서는 걸 극도로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무대 공포, 뭐 발표 불안, 대중 공포, 대인 공포증 이런 게 다 FC가 줄어들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발표 불안을 갖고 있는 분들, 애정 결핍,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CP를 줄이고 MP를 키워야 되겠죠. 즉 나를 비판하는 엄마 아버지 마음을 줄이고 나를 따뜻거리고 사랑을 주는 MP 자모의 마음을 키워줘야 됩니다. 그렇겠죠? 우리 또 이제 어린이 자아로 본다면은 착한 어린이 마음에 해당되는 AC를 줄이고 천진난만하고 자유분방한 FC를 키워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앞에서 말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자 열정적인 표현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자 오버 액션을 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FC를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 발표를 많이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웃음 치료 같은 경우에 웃음 강사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몸으로 하는 활동 있잖아요. 이런 걸 많이 하면 FC가 많이 커지겠죠. 또는 강사 활동, 연예인으로 보면 이제 개그맨, 이렇게 막 무대 체질에 해당되는 활동들을 많이 하면 FC가 커지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요. 그러면 마음의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마음의 구멍이 어떻게 생기는지 일례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학교에서 돌아와서 대문을 막 열고 들어와서 엄마 하고 불렀어요. 엄마. 근데 엄마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죠? 엄마 불렀는데 엄마가 없어. 이제 초등학교 한 1학년쯤 됐는데. 또 유치원이라고 해도 좋아요. 네? 엄마 불렀는데 엄마가 없어요. 근데 엄마가 그날 돌아오지 않아요. 그 다음 날도 안 돌아와요. 그 다음 날도 안 돌아와요. 그 다음 날도 안 돌아와. 한 일주일 동안 엄마가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엄마를 막 기다리겠죠. 엄마를 기다리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타 들어가는 마음이죠. 애가 타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마음 느껴보신 적 있나요 혹시? 엄마를 기다리면서 엄마를 찾으면서 막 애가 타는 마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제 엄마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막 엄마가 나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할머니 집에 나를 데려간 거죠. 할머니한테 나를 맡기면서 엄마 잠깐 시장에 가서 맛있는 거 사올 테니까 할머니랑 놀고 있어 라고 엄마가 떠나간 거예요. 근데 그날 오지를 않아요. 맛있는 거 사가지고 온다고 그랬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안 와요. 그럼 그 엄마를 기다리는 마음이 어떻게 했냐 한번 생각해 보라. 자, 다 들어간다 말. 애가 탄다. 이건 제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어릴 때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마음도 이렇게 타 들어가는 마음이에요. 자, 엄마가 조건적으로 나를 훈계하고 가르치고 아버지가 막 권위적으로 막 억압을 시키고 그럼 아기는 사랑받지 못하는 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받지 못하는 그 마음은 타 들어가는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자,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것도 다 들어가는 마음이고 사랑받지 못하는 마음도 다 들어가는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부모랑 떨어져 있는 것도 다 들어가는 마음이에요. 한 10년, 20년 전인가 모르겠는데 경남 마산 쪽에 어떤 교사 부부인데요. 교사다 보니까 이제 아기를 뭐 어쨌든 둘 다 출근해야 되니까 아기를 데리고 학교를 갈 수가 없잖아요. 아기 발을 뭐 어떤 탁자에 묶어 놓고 우유병 머물러 놓고 둘 다 출근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후에 와서 이제 보니까 아기가 얼마나 울었던지 막 목이 막 쉬어 있어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울음소리도 안 났대요. 목이 잠겨가지고. 그래서 한 달 이후에 이제 병원에 가서 보니까 아기가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애들 가르치려고 하다가 내 아이를 망쳤다 뭐 이렇게 신문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아기는 있잖아요. 그 8시간 이상 떨어져 있잖아요, 부모랑. 그럼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8시간 이상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랑 이렇게 뭐 떨어진다든지, 부모로부터 버림받는다든지, 부모로부터 호되게 꾸지람을 듣는다든지, 부모로부터 외면당하는 이 경험을 어릴 때 하잖아요. 이게 마음의 구멍을 만든다는 거죠. 마음의 구멍. 자, 그러면 우리는 구멍을 막으려고 할까요? 그대로 구멍이 뚫린 채로 놔두기를 원할까요? 아니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겨울에 창호지문, 시골에 창호지문 있잖아요. 네. 창호지문에 구멍이 뚫렸어요. 네. 그러면 창호지문 구멍 안으로 뭐가 들어오죠? 황소바람. 항소바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항소바람이 추우니까 우리는 막으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구멍이 뚫리면은 항소바람처럼 쓰라린 그 아픈 그 어릴 때의 그 상처가 되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마음의 구멍을 막으려고 할까요? 막지 않으려고 할까요? 막으려고 하죠. 요걸 뭐라고 하느냐면은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방어 기제. 방어 기제. 이해되시나요? 어릴 때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버림받는, 부모랑 떨어지는 이 사랑받지 못하는 경험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잖아요. 그쵸? 네. 그럼 어른이 되었을 때 내가 발표를 못 해가지고 남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한테 창피를 주는 이 경험은 어떨까요? 이 또한 너무나 고통스럽겠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속에 나는 창피 당하면 안 돼, 나는 무시 당하면 안 돼, 나는 조롱 당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지죠. 그래서 지나치게 남의 눈치를 본다 이 말이에요. 지나치게 이 방어 기제가 있는 사람은 방어 기제는 또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뭐 결혼하더라도 어릴 때 부모랑 떨어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 자기 배우자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배우자가 떠나가는 것도 너무나 힘들지 않겠어요? 그럼 지나치게 자기 배우자한테 매달리겠죠, 집착하겠죠. 정시에 퇴근하지 않으면 전화 걸어가지고 당신 지금 어디야 이렇게 따져 물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제 이게 이제 와이퍼가 그렇다 그러면은 와이퍼가 애정 결핍이 있어요. 그럼 남편한테
1시간 간격으로 계속 전화 걸어가지고 당신 언제 들어올 거야? 지금 어디야? 막 이렇게 의부증으로 갈구시고 그 만약 사람 있대요 진짜. 만약에 남편이 그렇다면은 자기 아내를 의심해서 아내 어디 나가면은 막 당신 어디야? 지금 다른 남자 만나고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의식적으로 가지 않겠냐는 거죠. 의처증, 의부증. 요게 바로 그 애정 결핍 마음의 구멍에서 생기는 겁니다. 뭐 의처증, 의부증만 그러겠어요. 이 마음에 구멍이 있는 사람은 구멍을 채우기를 원하겠죠. 채우기를 원하는 마음이 빈 공간을 채우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빈 공간. 어떤 사람은 먹는 걸로 채워. 우리 이제 오경수 기사님 같은 경우는 오경수 기사님도 마음에 구멍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구멍을 채우기 위해서 피자를 2판을 먹었잖아요. 혼자요? 네, 옛날에 저한테 올 때 피자를 한꺼번에 2판을 먹는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몸도 뚱뚱한 상태에. 그때 뚱뚱해졌었어요. 그랬다고 이제. 그때 언니도 뚱뚱했죠. 봤어? 응? 언니도 봐서 뚱뚱했었어? 얘는 투게스 지금 그 무슨 유고비 주사만고 뺀 건데. 지금 몸매 아주 날씬하죠. 옛날에는 그래서 마음의 구멍 때문에 먹는 걸로 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피자 같은 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알코올 중독, 술을 마시면서 마음의 구멍을 채우기를 원하죠.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또 도박 중독에 빠져서 도박을 하면서 구멍을 채우기를 원하죠.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이영민 선생님처럼 일에 빠져서 일 중독이죠. 이거 좋은 쪽이에요. 일에 빠져서 구멍을 채우기를 원하죠. 자, 이렇게 이제 구멍을 다 채우기를 원하는데 이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부정적 정서나 제한적 신념으로 이제 이게 연결이 되면서 구멍을 채우는 쪽으로 여러 부정적인 쪽으로 행동이나 이 성향이 나타나더라는 이야기죠. 뒤에서 나오겠지만 부정적 정서로는 예를 들어서 우울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 대인공포증, 발표불안증, 무대공포증, 불면증, 분노조절장애 이런 다양한 그런 정서 있잖아요. 그런 걸 이야기하고 제한적 신념은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났어,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를 부족한 존재로 보는 신념. 자, 이런 게 이제 제한적 신념이죠. 이런 쪽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사랑받지 못하는 경험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 이 마음의 구멍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생기는 이 마음의 구멍.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심리치료를 통해서, NLP의 심리치료를 통해서 이 마음의 구멍을 메꿔야 하는 거죠. 까지 훈련했던 것의 종합판입니다. 마음이 병을 일으키는 메커니즘. 우리 어릴 때 충분히 사랑받고 존중받지 못해서 존중의 욕구가 좌절돼요. 존중의 욕구가 좌절돼. 충족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교류 분석에 보면은 CP가 강하고 MP가 약해진다고 그랬죠? 그리고 수능적 어린이 A씨는 또 강하고 자유 어린이 FC는 커진다고, 줄어든다고 그랬죠? 이런 구조가 부정적 정서와 제한적 신념으로 가는데, 좀 전에 설명했던 즉 마음의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의 구멍을 통해서 부정적 정서, 제한적 신념으로 가는데, 우선 부정적 정서를 보면요, 불안, 슬픔, 분노 이런 게 다 부정적 정서인데, 자, 이 부정적 정서에서 대신할 대상을 찾는다는 거예요. 대신할 대상, 즉 마음의 구멍을 채울 수 있는 대신할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른바 술이 될 수가 있고요, 담배가 될 수가 있고, 음식이 될 수가 있고,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마약이 될 수가 있어요. 술이 되면은 알코올 중독이 되겠죠. 담배가 되면 담배 꼴초가 되는 것이고, 음식에 중독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 중독, 이제 비만, 다이어트의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사람의 중독이 되면 스토커 현상이나 의처증, 의부증이 되는 거고요. 마약 중독이 되면 마약 중독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신체적 증상으로 그대로 연결되는데, 불면, 두통, 위장병, 심장병, 혈압, 관절, 각종 통증, 암으로 가는 겁니다. 예, 바로 이제 심리적 증상으로 간다면 우울, 불안, 공포, 편집증, 중독, 의처증, 화병, 이게 또 신체적 증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다 순환되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제한적 신념으로 온다면 할 수 없어, 이것밖에 할 수 없어, 자신감 결리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존중 욕구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 충분히 사랑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른이 되더라도 자,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참만남 훈련과 NLP 최면 치료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또 마음이 병을 그렇게 만들기도 하지만 또 화병으로도 가거든요. 화병. 네. 자, 부정적 증세 아까 이야기했던 분노, 슬픔, 불안, 억울함, 애정 결핍, 욕구 좌절. 자, 이런 것들이 부정적 증서잖아요. 그죠? 요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자, 해결이 안 돼. 자, 그러면은 한으로 가는 거죠. 한. 한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덩덩어리. 한이 맺히면 이렇게 막 타 들어가는 그런 붉은 색깔이 된답니다. 덩덩어리 같네. 네. 이렇게 이제 한의 다른 이름은 뭐예요? 엉어리죠. 엉어리. 글자가 안 보이는데 이 엉어리예요. 엉어리. 한은 엉어리. 네. 자, 요게 이제 합병으로 가는 건데요. 합병 앞서 다 이야기했지만 합병의 심리적 증상은 불안 증세, 우울 증세, 뭐 망상 증세 이런 게 이제 심리적 증상이라면 신체적 증상으로 보면은 심장병, 위장병, 두통, 관절염, 요통, 불면증, 혈압, 당뇨, 암 여타예요. 병원에서 치료하지 못하는 70%는 합병에서 왔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병원에서 치료하지 못하는 병이 70%거든요. 70%는 이 화병과 관련이 된다는 겁니다. 정말 무섭죠. 어떻게 치유를 해야 될까요? 과거로 이제 과거의 부정적 경험을 이제 떠올려야 돼요. 이거는 NLP 체면을 활용해서 치료를 하는데, 자, 부정적 경험해야 될 때는 그 부정적 기억과 자, 부정적 증서를 체면 상태에서 또는 트랜스 상태에서 떠올리게 되고요. 거기서 NLP 기법과 체면 기법을 활용해서 부정적 기억과 증서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자, 이 NLP 체면 치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부정적 기억과 관련된 그 부정적 증서와 관련된 자, 그걸 치료를 해야 돼요. 그리고 긍정적 기억과 증서를 새로 함량을 시켜야 돼요. 긍정적 기억도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기억 속에는 부정적 기억도 있지만 긍정적 기억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분노, 슬픔, 뭐 사랑의 결핍 이런 기억도 있겠지만 기쁨이나 행복이나 인정받았던 그런 기억도 있죠. 그런 긍정적 기억을 이제 우리가 앵커링을 시켜요. 앵커링 뒤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앵커링. 좋은 기억을 우리 신체 신호와 연결시키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아가 강화되겠죠. 그렇죠? 부정적 기억은 없어져 버리고 긍정적 기억이 함량되니까 자아가 강화되는 건 당연하죠. 그렇죠? 자아가 강화된다라는 것은 면역 기능이 강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 생적 기능도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치유와 회복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 메커니즘 이해됐나요? NLP 체면 치료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NLP 체면 치료 없이 그냥 막 스피치 훈련만 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치료를 하고 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지. 내면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하고 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같겠냐고. 증서가 있을 경우에 이런 이게 마음이 치유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이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자율신경계. 교감. 자율신경계가 뭐죠? 바로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입니다. 우리 자율신경계는 온오프 스위치 장치처럼 자 스위치가 올라가면서 교감신경이 된다면 스위치가 내려가면서 부교감신경이 되는 거예요. 네. 자 마치 온도 조절 장치와 비슷해. 자 온도가 내려가면 스위치가 켜지잖아요. 네. 보일러 장치가 켜진다 이 말이에요. 온도가 올라가면 또 꺼지죠. 그런 보일러 장치처럼 우리 자율신경계도 이렇게 온오프 스위치 장치처럼 작동이 되는데 그럼 어떨 때 교감신경계에 불이 켜지느냐? 자 불안한 상태,
스트레스 상태 또는 걱정, 위기 반응 상태. 자, 마음이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걱정, 위기 반응이 되면은 교감신경계의 스위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이 짧은 호흡 상태가 되고요. 에너지를 방출하고 신체가 행동할 준비를 시키는 응급투쟁 및 도주 반응 체계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다가 이제 그 편안한 상태가 되잖아요. 편안한 상태. 편안한 안정적인 상태가 되면은 부교감신경계로 바뀌게 되는데 호흡이 길어지고 신체가 정상 상태로 되돌아오는 회복 체계로 하는 겁니다. 회복 체계. 요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애정 결핍, 뭐 사랑의 상처, 불안, 뭐 이런 부정적 증서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남들은 편안하게 부교감신경 상태인데 나는 교감신경이 불이 켜져 있는 거죠. 네. 계속 호흡 짧아지고 뭐 온몸이 긴장되어 있는 거죠. 긴장. 자, 몸과 마음이 긴장되어 있다면 이거는 교감신경 상태거든요. 발표 불안도 교감신경 상태고요. 자, 스트레스 상태, 불면증, 뭐 분노 조절 상태, 분노 조절 장애 이게 다 그 교감신경 상태죠.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숲속에서 호랑이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몰라요. 숲속에서 호랑이 만나면 몸과 마음이 완전히 긴장이 되겠죠. 네. 털이 곤두서고 호흡이 짧아지겠죠. 네. 그럼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되죠. 하나는 도주를 하는 것, 죽을 힘을 다해서 도주를 하는 것. 하나는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걸 이제 fight, fly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fight, 싸울 것인가, fly, 도주할 것인가 시스템. 그러니까 싸우거나 도주하거나 둘 다 공통점 뭐냐면은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되죠.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다가 호랑이로부터 벗어났어요. 그러면은 온몸이 어떻게 될까요? 겨우 살았네. 이게 이제 호흡이 길어지죠. 네. 부기공 상태로 바뀌겠죠. 네. 호랑이를 때려 눕혔어요. 호랑이를 죽였네라고 할 때 느낌이 어때? 또 이제 편안해지면서 호흡이 길어지겠죠. 네. 이게 뭐냐면은 네. 이게 에너지를 발산한 상태거든. 해소한 상태. 네. 걱정, 불안, 스트레스 관련 이 모든 걸 해소한 상태가 되면은 이게 긴장 떨림 모드에서 바로 편안한 부교감신경 모드로 간다는 거죠. 근데 해소를 하지 못하면 여전히 남아서 교감신경 상태로 남아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호랑이랑 싸우고 있는데 누가 와서 호랑이 쏴 죽였어요. 난 한참 싸우고 있는데 아직 에너지가 다 소진된 것도 아닌데 그러면은 지금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호랑이를 만났을 때 어떤 상태가 될까요? 그 다음 호랑이를 만나면 또 그 긴장되고 불안하겠죠. 또 교감신경 상태가 되겠죠. 막 그리고 도주를 하고 있는데 또 호랑이를 쏴 죽였어 누가. 이것도 지금 에너지가 소진된 게 아니잖아요. 즉 해소된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호랑이를 만나면 또 어떻게 되죠? 또 교감신경 상태로 가겠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 소진은 다른 말로 에너지 해소로 보면 돼. 해소. 예, 걱정, 불안, 스트레스 뭐 이런 부정적 증서가 해소가 되느냐 해소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해소가 된다라는 것은 에너지가 소진되었기 때문에 부교감신경 상태에 안전한 편안한 모드로 가는 거고 내 안에 아직 해소되지 않는 걱정, 불안, 뭐 스트레스, 뭐 애정 결핍 이게 남아 있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이제 교감신경 모드로 간다는 거죠. 이게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한테 쌓아두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쌓아두는 게 있다라는 것은 아직 호랑이를 죽이지도 않았는데 누가 호랑이를 쏴 죽인 것 같아요. 자, 해소되지 못한 모든 것은 바로 교감신경계의 과민 반응으로 가는 겁니다. 과민 반응. 한 페이지 더 할게요. 그러면 교감신경계 과민 반응이 되면 뭐가 되느냐 이런 게 이렇게 돼. 자, 뇌는 불면 어지럼증으로 가고요. 심장은 빨리 뜁니다. 심장 빨리 뛰어요. 그 다음에 소화불량으로 가요. 소화불량. 위염도 생기고 소화가 잘 안 된단 말이죠. 이런 거를 다 사람들은 나빠서 생기는 줄 알죠. 변비, 설사, 손발이 차거나 저릴 수도 있어요. 두통이나 가슴 압박감, 떨림, 목에 이물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입이 자주 마르고요. 호흡이 빨라집니다. 이분들의 맹점은 남들은 편안한데 난 항상 긴장되어 있는 거예요. 난 항상 긴장 모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거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요. 불면증으로 가는 겁니다. 두통이 항상 따라다니고요. 자, 쉬어도 쉰 것 같지가 않아요. 항상 온몸이 피곤해요. 네. 왜냐하면 온몸이 긴장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긴장 모드, 이른바 교감신경계 과민 반응 상태이기 때문에 몸이 피로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위험하다는 거죠. 네.